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이죠. 경제왕 김PB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PB님을 모시고 최근의 경제 상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제가 오늘 뵙기는 처음 뵀어요. 화면으로 이제 목소리로 많이 들었는데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왕 김PB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PB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아마 이제 채널이 그래도 꽤 크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두 번 정도는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어렵게 이제 저희 채널에 나와주셨는데 외부에 이제 다른 채널에는 거의 잘 안 나가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또 얼굴이 이렇게 딱 공개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에서 이제 주로 보면은 경제 위기를 많이 좀 다루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560원도 뚫었는데 현재 이제 뭐 1,5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사실은 정말 다급하게 움직이는 모양이었는데 최근에 정부의 대응은 뭐 그닥 그렇게 그 전보다는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여유가 좀 있다고 할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빅2 기업이 연간 뭐 1분기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달러를 벌어들였고 수급에 있어서의 달러 수급에 있어서의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각에서는 또 우리 김PB님도 마찬가지고 이건 굉장히 큰 위기의 징조다라고 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공항에서는 이미 1,600 뭐 한 3, 40원 정도 돼야 환전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미 실효적인 체감 환율은 뭐 1,600원, 1,700원을 가고 있는 거죠.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과거와 유사한 경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지금 이 환율 문제 그냥 뭐 이러다 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전조 증상일까요? 저는 사실 환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또 음, 방송이 길어질까봐 네.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일단 우리가 위기라고 마지막으로 할 만했던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현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MF 때나 금융위기 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도 그 리스크를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경우는 아시아 외환 위기로 시작됐던 위기였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힘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뭐 태국 바트와도 붕괴됐었고. 근데 당시에 한국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졌었지만 당시에 연평균 성장률이 꽤나 높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연에 8, 9% 정도. 경제가 이제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남아 경제보다도 성장세가 압도적이었죠. 근데 사람으로 치면 이제 청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이 예를 들어서 그럼 길 지나가다 넘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뭐 멍들고 툭툭 털고 일어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젊고 건강한 청년이 교통사고 한번 당했다. IMF 때는 전 이렇게 비유를 해요. 큰 사고였지만 젊고 팔팔하니까 회복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는 IMF를 이겨내고 또 경제 성장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약간 저는 노인과도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뭐 바람 한 번만 불어도 잘못하면 휘청거릴 수 있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금융위기 때도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많이 폭락했지만 금융위기 터지기 전 환율이 900원이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000원이 안 됐다는 거. 예, 1,000원이 안 됐었습니다. 게다가 그거는 이제 미국발에서 왔던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런 위기가 아닌데 지금 현재 한국 가계부채가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 세계에서 거의 1위급 수준으로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환율도 1,560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다가 화폐 가치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붕괴되는 속도도 전 세계에서 뭐 파키스탄이나 태국이나 주요 국가들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고 여기에 사실은 이제 안 좋은 게 좀 겨박제가 껴가지고 이 고물가 리스크까지 우리를 지금 덮치고 있는 와중에 인구 구조가 지금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월급보다 세금이 지금 3배가 더 빨리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세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 경제 성장률은 뭐 사실 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반도체가 견인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바꿔서 반도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반도체 사이클마저도 없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뭔가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의 기회는 없고 위기가 오면 취약한 경제 시스템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마치 노인과도 비슷하다. 그래서 넘어지기만 해도 살짝 잘못 다치면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환율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년 동안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1년 동안 14% 정도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무너졌더라고요. 선물 시장을 보니까. 그럼 요 속도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화폐 가치가 거의 뭐 3분의 1에서 반토막 정도 나게 되기 때문에 환율도 그에 맞춰서 2,600원, 3,000원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이 속도가 만약 10년 정도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화폐 가치가 78% 정도 무너지거든요. 그럼 사실상 환율이 7,000원 정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서 뭔가 밸류가 높아질 만한 어떤 뭐 초전도체가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돈을 푸는 속도가 좀 많이 이제 늦춰지거나 유동성을 많이 푸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연초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할 국채 발행 예상액이 한 230조 원 정도 되고 또 이번에도 추경을 통해서 26조인가요? 뭐 그걸 풀었는데 이런 것들도 환율에 좀 악영향을 좀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뭐 아주 직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진보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집값이 액면 보이는 그 화폐 집값이 올라가는 효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진보 정부가 들었으면은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푸니까. 네,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권 집권하고 나서 현재까지 화폐 가치가 30% 이상 이제 떨어졌는데 문재인 정권 때보다 지금 정권에서 돈을 2배 정도 더 빨리 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 정권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걸 떠나서 팩트로만 봤을 때는 돈을 많이 풀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저는 확실하게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화폐 가치 얘기는 뭐 당연히 환율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약간 좀 매력적으로 그동안에 좀 보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을 많이 매수를 했던 건데 최근에는 또 올해 들어와서는 5월부터 이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지금 외국인 매도가 100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나라가 물론 2천, 3천밖에 안 되던 코스피가 단기간에 지금 뭐 8천을 뚫고 올라왔고 지금은 약간의 조정을 받아서 7천대로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코스피가 무섭게 폭등을 했는데 원화 가치도 반면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이 참 특이한 게 원래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외국인들이 나가면서 환율은 높아지는데 주가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를 이제 뭐 외국에다 팔고 하면은 달러로 이제 결제를 받을 텐데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이 똑같은 달러 100달러를 똑같이 우리가 결제 대금을 받더라도 환전을 했을 때 그 가치가 더 많이 높아지니까 원화상으로는 매출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럼 장부상에서 매출하고 이익도 당연히 개선된 것처럼 나올 테니까 주가도 맞춰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좀 이제 멀리 좀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수급 주체가 매수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저는 그게 개인 투자자라고 보고 있어요. 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 우리가 매수 주체 확인할 때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외국인들 팔고 개인 기관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금융 투자 쪽으로만 매수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투자가 만약에 ETF로
뭐 특정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매수하게 되면은 기관의 금융 투자 섹터로 좀 잡히게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개인 투자자가 ETF로 이제 종목들 매수하고 그 다음에 빚 진짜 땡길 수 있을 만큼 땡겨서 최근에는 뭐 보험 약관 대출까지 건드려서 돈을 다 뺄 때를 다 빼가지고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B2가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역사가 40년 좀 넘었는데 4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도 좀 확인되고 있어가지고 이 B2 때문에 결국은 올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받은 게 아니라 결국 개인이 다 받은 거군요. 외국에는 팔고 개인들이 지탱을 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기관이 금융투자라는 게 대부분 개인들이 맡긴 펀드나 ETF들이기 때문에 네. 또 어쨌든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안에 내용은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8,000대가 지속되던 코스피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미국의 반도체주 급락에 따라서 그 여파로 7,000 중반대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우리 김 PB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전부터 한국 주식시장이 이런 대공황의 직전이다라고 이렇게 채널에서 좀 경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려하시던 대공황의 징조가 나타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 채널 보면 오해하시는 게 맨날 떨어진다는 얘기만 한다. 예. 왜 이렇게 맨날 하락만 얘기하냐. 뭐 그럴 거면은 인버스에 전 재산을 몰빵하고 인증을 해라.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영상에서 얘기하는 건 늘 반대거든요. 이 주가라는 게 광기가 한번 타게 되면은 모멘텀을 한번 만들면은 그게 언제 꺾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대부분의 이제 자산을 현금 보유하면서 외화로 달러나 프랑 같은 것들을 보유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환율 가치를 방어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되 단기 자금들은 주도주 투자를 하자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버블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B2가 딱 꺾이는 순간 이 대공황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오늘 촬영하는 시점에 코스피가 8%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시작이 돼야 이게 딱 대공황이 시작되는 어떤 시그널인데 일단 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나스닥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확실히 B2가 확실하게 꺾여서 경제 위기가 시작될 만큼이 되려고 하면은 제가 이제 확인을 좀 계속 데이터를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하락이 대공황의 시작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사이드카나 뭐 어떤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것들이 터지는 것 자체가 금융위기 때나 이런 어떤 리스크가 큰 시장일 때 빼고는 변동성 그러니까 그 뭐 서킷 브레이커나 이런 것들이 절대 터지지 않거든요. 매수 사이드 카든 매도 사이드 카든 안 터집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면. 그래서 그런 징조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정도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폭락하기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목표치를 12,000으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이런 그 대형 IB들이 내는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게 언제는 굉장히 뭔가 위기를 얘기하다가 또 언제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는데 아마 이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장악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이 아직도 이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수 대비 약 37%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보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기분이 좀 흐뭇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거는 저도 옛날에 궁금해서 이 기관들이 정말 예측을 잘 하나? 이거 궁금해가지고 주가 지수 띄워놓고 이 이제 기관들의 지난 전망치들 예측했던 거를 이제 몇 년치를 쫙 보고 해보니까 사실상 연관성이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전망치를 상향을 시키고 지수가 조금 떨어져서 꺾인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전망치 같은 경우는 전망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를 이제 리포트에서 쭉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관 투자들이 특히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이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는데 앞에서는 비트코인을 욕하고 비트코인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비트코인을 매집한다거나 이런 행동들도 제가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융기관의 어떤 전망치는 그냥 어떤 컨텐츠의 하나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PB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금 일관성의 부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쩔 때 보면 왜냐하면 동시간대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김 PB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기관들 이 IB들이 좀 나름대로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실제로 뭐 데이터를 연구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그닥 그렇게 연관성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4일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하루에 7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5월 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 역대 두 번째로 일일 기준으로는 매도 폭탄이 나왔는데 현재도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 대한 이탈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과거 같으면은 원달러 환율이 좀 높아지면은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좀 높아졌다 그러면 조금 다시 낮아질 수 있는 국면, 낮아지는 국면에서는 외국인이 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결같이 계속 팔고 있다. 외국인 원달러 환율이 그러면서 아마 더 치솟는 거가 되겠죠. 이런 순매도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코스피가 이것도 7천도 반납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김 PB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제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위기라는 게 실제로 우리한테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 뭔가 영원할 것만 같은 상승세가 반대로 가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하염없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지수가 저는 과거 수준보다 훨씬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때 주가 폭락했던 것들을 보면 닷컴 버블 때는 마이너스 78% 나스닥이 깨졌었고 뭐 IMF 때도 저희 지수가 4분의 1 토막 정도 그러니까 75%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가 폭락의 시작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폭락하는 시점부터 뭐 마이너스 뭐 50에서 70% 빠진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정말 끔찍한 수준까지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3천 미만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대공황이나 경제 위기라는 게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게 터진다라고 한다면 버블이 붕괴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 주가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상승하기 전에 그 정도 주가 수준에 수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평균으로 돌아가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야, 근데 뭐 사실은 이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좀 끔찍하다는 얘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환율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어떤 그런 국면과 맞대응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지 말라는 법도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채널에서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에 대한 부실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네. 기업들이 이제 돈을 못 갚아서 은행들의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이게 이제 금융위기 수준으로 지금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현재 고금리 때문에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고 또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IMF 때처럼 은행들이 부실화되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제가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결국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낸 이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는 기업들인데 네네. 이 기업들 연체율이 지금 뭐 사실상 한국 경제가 이렇게 산업화되고 한국 경제가 이제 선진국화되면서 이 정도로 연체율이 높았던 적은 제가 봤을 때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IMF 때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 기업들이 많이 부실해졌었을 때 당시만큼 지금 이제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그 추이가 좀 너무 가팔라서 좀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기업 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벤처 투자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 굉장히 중견 기업 이상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돈을 갚지 못해서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최근에 한국 경제는 너무 그 반도체 빅2 기업의 상황에 뭐 너무 묻혀 있는 듯한 느낌이 나서 그렇죠. 그거 빼고 나면은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말고도 우리 현재 좀 위기가 느껴지고 있는 은행들 이런 것들이 또 많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은행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금융권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금융권. 예. 네. 일단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체율이나 뭐 아니면은 부실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부실 채권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 네.
대형 금융기관들보다는 이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방은행들 부실률이 훨씬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금융권들이 뭐 새마을금고, 뭐 신협 아니면 지역농협 이런 곳들인데 지역농협. 예, 그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비율이나 이런 것들 이제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네. 부실채권 비율이 뭐 심한 지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출 나간 거의 모든 게 다 부실채권화된 경우도 있고 이 전반적인 지점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이미 뭐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 수준인데 이 부실채권을 어떻게든 이제 가려서 이제 안 보이게 하려는 이런 좀 소위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장부로 조금 약간 이렇게 예쁘게 보이게 만든다. 그냥 윈도우 드레싱 같은 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조금만 더 기업들이 부실해지면은 이게 위기가 수면 위로 아예 올라올 정도 수준까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2011년에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 때나 아니면 IMF 때 있었던 이런 이제 기업들 줄도산하면서 금융기관들도 부실해지는 이런 시나리오대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경제를 자산 시장만 놓고 보면은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좀 신났죠. 예. 아, 예. 그리고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과 지난주에는 물론 좀 조정이 크게 오긴 했지만 자산 시장 자체가 워낙 뜨겁고 특히 반도체 빅2 기업이 워낙 좋은 실적을 내다 보니까 마치 한국 경제가 그 두 개 기업으로 인해서 뭐 굉장히 다 좋은 것 같은 약간 착시 현상 예,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가 여전히 뭐 2,000원 미만 이 휘발유 가격으로 넣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김 PD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고유가 현상이 계속되면은 이 지옥의 물가 폭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이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조금 진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고물가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중동 전쟁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블룸버그에서 우리가 블룸버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네. 이란 전쟁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 수가 네. 일 평균 64척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란 전쟁 뭐 종전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마치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평균 트래픽 수가 5척이 채 안 되거든요. 많아봐야 10척이 채 안 되는 상황이라 거의 통행량이 과거에 비해서 10%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네. 이것들이 전혀 뭐 개선이 되지 않은 채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그냥 크루드오일 차트만 보더라도 유가가 전혀 안 잡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지금 마치 이란 전쟁이 종식된 것처럼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마치 정상화된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 보면은 좀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그 여파가 저는 한국에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6월에서 8월의 여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인데 요 시기에 딱 전쟁 이슈가 그때도 만약에 이제 요 6월부터 종식이 안 된다. 6월까지도 종전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물가 폭등은 저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물가 폭등이 지속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은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면은 이제 경제가 강력하게 침체되면서 오히려 물가는 잡히지만 경제랑 소비가 더 강력하게 침체되는 이런 이제 디플레이션 시나리오 두 개 중에 하나로 전 갈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사실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중동 전쟁이 뭐 계속되는 종전 협상이 또 난항을 겪고 있고 지금 뭐 완벽하게 해결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3월의 중동 전쟁보다 더 큰 2차 석유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차 석유 위기라는 거는 뭐 이 전쟁이 설사 끝나더라도 뭔가 계속될 수 있는 고유가의 위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확하고요. 우리가 이제 전쟁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에 계속 지금 통행량이 과거 수준으로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막 전쟁이 뭐 본격화되지 않더라도 이 결국은 우리가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네. 결국 이 통행량이 개선이 안 되면은 뭐 어떤 종전 이슈가 뭐 이제 종전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잠깐 오를 수는 있더라도 유가 자체가 진정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3개 질문을 했는데 3개 질문에 요약을 하면은 물가가 낮아지긴 어렵다. 올라간다. 물가 올라가면은 뭐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화 정책이 완화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맞습니다. 자산 시장은 뭐 자연히 이제 앞으로는 뭐 떨어질 일밖에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100년 동안의 음. 그 경제 침체 사례들을 연구를 해왔었었는데 네. 물가가 높아지는 시대에도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가 음.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이 떨어지려고 하면은 본질적으로 신용 팽창 효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개미들이 빚을 다 끌어와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계속 투자를 하다가 그게 정점에 도달하면은 그때 이제 이 더 이상 주식시장 쏟아볼 돈이 없을 때.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버블이 터질 때가 이제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되고 보통 그 버블이 꺼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진 뎁트,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신용, 빚을 얼마나 많이 땡겨서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지금 뭐 금융위기 때나 닷컴 버블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비율로 보든 뭐 아니면은 액면 그 자체의 가격으로 보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꺼지는 시점에 저는 경제 위기나 주가 폭락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물가도 물가지만 투자자들이 지금 빚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승장이 안 끝날 수 있는데 요게 딱 꺾이는 시점부터는 주식시장이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도 저도 이제 매일 추적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게 꺾이는 시점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보통 자산시장이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계속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화폐 가치가 그렇게 떨어져? 그러면 오히려 또 실물 자산인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금 같은 게 나은 거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 현금을 좀 그러면 어디로 옮기는 게 가장 좀 안전할까요? 이런 지금 김 PB님이 얘기하는 상황이 좀 온다면.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하는 안전자산은 외화거든요. 특히 달러랑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스위스 프랑 같은 곳인데 뭐 스위스 프랑, 달러, 엔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뭐 금도 안전자산이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금도 변동성이 꽤 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엔 프랑이 제일 1번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1프랑당 거의 2,000원에 지금 육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을 때 1,95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야말로 뭐 거의 폭등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스위스가 100년인가 200년 동안 전쟁도 없었고 전쟁 리스크가 없고 정치 중립국이면서 금융 선진국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되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화폐 가치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18년 정도 때부터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스위스 프랑 환율이 1,000원이었거든요. 그때보다 그러면 거의 프랑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반토막이 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 뭐 환율 이제 1,600원대 넘어간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달러랑만 비교한 달러 대비 환율은 지금 1,560원이지만 사실상 다른 유로화나 전반적인 모든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제 환율은 1,600원을 훨씬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유로 환율이 정말 미쳤다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에 유로 환율이 한 1,300 얼마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거의 1,800원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환율을 비교할 때 달러 인덱스랑 이 달러 가치랑 이 우리나라 원화를 세 개를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냐 이것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달러 인덱스랑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실제 환율이 1,600원, 1,700원 정도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새 한국 정치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우 대립도 굉장히 심하고 한데 이거 진짜 현금으로 보여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달러 엔 프랑이라고 하면 진짜 현금으로 보여야 되나 아니면 그냥 뭐 통장에 넣어놔도 괜찮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산주의 국가들도 함부로 이제 개인 사유재산은 잘 못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가장 안전하고 심적으로 편안한 건 현물 현금이지만
뭐 기업은행이나 뭐 이런 국책은행 아니면 4대 금융기관에다 넣어놓으면 크게 뭐 불안하실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환율 쪽 그러니까 원화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문제가 지금 생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 흐름이 계속되는지 아니면 뭐 약간 일시적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오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뭐 취임 1주년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환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뭐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지금 좀 정부도 이제 이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현재 미국 시장이 사모금융 부실 문제, 유가 급등, 2008년도 금융위기 때와 굉장히 상황이 똑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미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뭐 이걸 정리해서 딱 말씀드리면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미국도? 네, 미국도 한국도 다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좀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오일 쇼크, 1970년대 오일 쇼크랑 닷컴 버블이 완전 결합이 된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닷컴 버블 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통계로 봤을 때 경제는 많이 침체가 안 됐는데 주가가 너무 버블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붕괴하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침체된 위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일 쇼크 당시에는 반대로 주가는 그렇게 버블이 아니었었거든요. 주가는 밸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버블 수준은 아니었는데 경제가 많이 유가 때문에 침체가 됐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그 두 개가 동시에 합쳐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물가 리스크에 뭐 고유가 리스크에다가 주식시장 버블은 지금 일단 인류 역사상은 최대 수준이에요. 뭐 그걸 다양하게 추적할 수 있는 지표들이 뭐 버핏 지수나 쉴러 P 레이쇼나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어떤 지표로 봐도 버블은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통계로 봤을 때도 대공황 때보다도 훨씬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사실은 뭐 미국도 그렇지만 국내 실업률도 현재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폭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그야말로 딱 대공황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개인들의 신용, 그러니까 개인들의 빚이 쭉 B2가 들어오다가 이 B2가 딱 꺾이는 시점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인류 역사상 최고로 큰 지금 IPO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그 스페이스X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 좀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많이 있거든요. 김 PB님이 보시기에는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식 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을 앞두고 나스닥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 스페이스X 사야 되니까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자금이 또 이쪽으로 쏠리면서 뭐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스페이스X의 상장이 앞으로 가져다줄 시장의 어떤 파급 효과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스페이스X의 상장은 약간 어떤 기념적인 이벤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IPO가 과거에 비해서 IPO 하는 뭐 기업들의 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시장과 경제가 호황일 때는 IPO가 많이 늘고 그다음에 시장이나 경제가 좀 불황으로 가게 되면 IPO가 줄어드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지수는 나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IPO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실물 경제나 현재 체감 경제는 불황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뭔가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좀 뜨거운 이벤트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확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스페이스X가 만약에 이 상장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빅 이벤트다. 이래서 이제 마지막 있는 빚마저 다 끌어다가 넣을 정도로 이제 빅 이벤트가 돼서 시장의 어떤 그 상승,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상승 전환으로 성공하게 되면 상승장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이벤트는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엄청 큰 빅 이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아주 단기간에는 어쩌면 그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게 진정한 사실 뭐 이 스페이스X가 당장 뭔가를 의미 있는 그 돈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AI 기술 혁신의 혁명, 반도체 기술주 중심인 이 나스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장기간 박스권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사실 미국 주식은 거의 기울기가 한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 AI 버블론이 한때 힘이 좀 실리는 건가라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상승 흐름이 가파라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역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AI 섹터에 대한 투자 전망 거품인 것인지 아니면 조금 장기적으로는 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될까요? 이 부분. 요거는 이제 단기 투자랑 장기 투자 이 기간을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제가 하도 뭔가 위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니까 리스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채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 채널 오시면은 이 사람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도 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기 투자로서는 지금 같은 기회가 없다. 예를 들어서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 매매처럼 기간을 일주일에서 2주일 이상으로 가져가지 않는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지금만큼의 기회가 없는 게 그만큼 변동성이 많다는 겁니까?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크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뭐 어떤 매매 전략을 쓰든 매매의 기회가 많은 거죠. 그다음에 사실은 투자라는 게 뭐 올라가는 현물로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선물로나 이런 것들로 떨어지는 숏 포지션이나 인버스 투자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처럼 변동성 큰 시장이 뭐 10년이라고 하면 한 번 올까 말까라고 봐서 단기 투자에서는 사실은 투자 전략만 명확하게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21년에 비트코인 불장이랑 좀 분위기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는 기회가 많다라고 보고 중요한 건 이제 장기 투자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거의 지속 불가능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고 지금 있어요. 말씀하시는 장기 투자라는 게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장기로 봐야 될까요? 3년 이상은 이제 보는 거죠. 3년 이상. 예, 3년 이상을 봤을 때는 지속 불가능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는데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기는 어렵다. 예, 그렇죠. 이제 가치가 100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50일 땐 저평가라고 하고 가치가 100인데 가격이 200이면 고평가됐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300 정도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버핏 지수로 환산해 봤을 때 우리나라 버핏 지수가 270, 260%까지 왔는데 닷컴 버블 때가 150%였거든요. 그리고 대공황 때가 130%, 대공황 때는 다우 지수가 89% 깨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때는 100%였는데 지금 270 정도까지 왔으니까 사실상 코스피 버블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코스피도 그런 버핏 지수로 보면 260이고 네네. 과거에 닷컴 버블 150? 이 정도 수준밖에 안 예, 되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높다. 네네. 근데 이제 과거보다는 금리 수준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의 뭐 대공황이나 또는 무슨 이런 닷컴 버블 시기보다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또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금리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투자 환경 자체도 다른데 금융위기 때나 우리 닷컴 버블 때나 대공황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갑자기 한 번에 확 그렇죠, 매수하기 그렇죠. 이렇기가 쉽지는 어려웠죠.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 이제 한국 GDP가 2,500조 원이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이 6,000조 원, 7,000조 원 되는 건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환경이나 금리까지 고려했을 때 당연히 버핏 지수를 그거에 대해서 좀 비례해서 해석할 필요는 있지만 이 버핏 지수 말고도 다른 다양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마진데트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빚이 비율로 보면 금융이랑 닷컴 버블 때 수준까지는 왔어요. 딱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뭔가 오늘 빠지냐 뭐 세 달 있다 빠지냐 이거의 차이지 이미 어떤 위험한 산불이 그러니까 산불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산불이 일어날 환경은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좀 아까 그 GDP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김 PB님이 이 통계라든지 데이터를 많이 보시니까 그러면은 2,300조에서 한 2,500조 정도 되는 경제 규모면 주식 시장이 한 2배 정도 수준까지는 모르겠지만 2배 넘어가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7,000조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이 7,000조 넘죠, 그죠? 예, 훨씬 넘습니다. 그 일단
이제 버핏 지수라는 게 워렌 버핏이 좋아한다고 해서 워렌 버핏이 단일 지표로 이것보다 더 버블을 판단하기 좋은 가치 척도는 없다. 척도 지표는 없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버핏 지수인데 워렌 버핏이나 다른 일반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얘기하는 거는 100%만 넘어도 버블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 규모가 2,000조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2,000조 원만 넘어가도 사실은 버블 국면에 진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리나 투자 환경 같은 게 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반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반영을 한다라고 해도 260%는 아마 5년 뒤, 10년 뒤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저 상황인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했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김 PB님을 모시고 이런 시각으로도 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장기 투자용으로 S&P 500, 나스닥 100, 뭐 워렌 버핏도 뭐 90% 재산의 90%를 S&P 500에다가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유언을 했을 정도로 기본 탑자가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미국의 주식 시장에 대한 위험도 지금 수준이 사실 굉장히 높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버블인데 단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것만큼 기회가 없으니까 단기 투자로서는 저는 최고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한 번 사서 5년 10년 보유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사실 추천하는 게 우리가 우리 투자라는 거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S&P 500, 뭐 나스닥 이런 거 사서 오래 보유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약간의 투자 전략을 넣어줘야지 이게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투자 전략이 어떤 걸까요? 요거 이제 좀 오늘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어떤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 네네. 2016년에 찰스 다우 어워드 수상을 받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A Systematic Approach to Managing Risk and Magnifying Returns in Stocks. 그래서 위험 관리와 수익 증폭을 위한 체계적 접근법이라는 이제 요런 논문이 있는데 네네.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을 그냥 현금으로 딱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20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넣어줘서 추세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는 3배 레버리지나 2배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ETF를 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주가가 깨졌을 때는 현금 보유 그러니까 국채 투자죠. 단기 국채 투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장기 보유했을 때보다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했을 때가 리스크가 클 것 같지만 사실상 수익률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1928년부터 그러니까 엄청난 장기 데이터죠. 1928년부터 S&P 500을 단순히 보유만 했다라고 하면은 1만 달러가 현재 3,900만 달러 정도가 돼요. 이 논문 이제 완성된 시점에 1만 달러가 3,900만 달러, 3,900배 올라간 거죠. 근데 레버리지 전략을 쓰게 되면은 1만 달러가 28조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전략 단순한 이 하나 차이만으로도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장기 투자자고 지금 시장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고 뭐 제 의견에도 동의를 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단순히 장기 오래 보유하지 말고 어떤 추세가 깨졌을 때는 현금 보유를 하고 추세가 다시 올라오면 그때 뭐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하거나 이제 생각하시던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수를 그냥 단순히 추종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자기만의 어떤 저가 매수의 전략이라든지 또는 레버리지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네. 그러니까 좀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군요 한마디로. 네, 근데 이게 단순한 게 그냥 뭐 차트에 200일 이동평균선 하나 띄워놓고 그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주가가 있을 때는 그냥 현금 갖고 가고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하면 달러, 엔프랑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었던 투자 계속 이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 하나의 단순한 디테일만으로도 성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장기 투자하실 거면 만약에 추세가 많이 깨지면은 오히려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고 추세가 안 깨지고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투자 기회를 계속 노리시는 거 현금 괜찮다. 보유를 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굉장히 낮은 단가로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보유가 단순히 그냥 현금 보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금 보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음번에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주가를 많이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주식 시장의 위기를 잘 활용을 한다면은 오히려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번에 이 폭락장에 그동안에 뭔가
투자를 좀 못해가지고 포모를 느꼈던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요번에 이런 폭락장을 어떤 새로운 투자의 기회로 삼는 거 이거는 어떨까요? 전 뭐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전 음. 생각하죠. 전 당연히 동감을 하고 음. 저는 이제 뭐 유튜브 채널에서 늘 뭔가 위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면 다른 채널에서는 이미 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거나 네. 단기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니까 저는 이제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가 1번이라고 생각해서 리스크 중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굉장한 낙관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가 많이 폭락하게 되면 그 이후에 폭등도 당연히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라는 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다 망하고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면은 그 뒤에 폭락 이후에 상승하는 그 변동성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쇼크 때 이후에 그 나왔던 그런 상승장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상승을 하는데 진짜 부의 기회는 사실은 폭락 이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투자로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을 보면 다 IMF 때 금융위기 때 이렇게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이 기형적으로 폭락을 했을 때 투자를 해서 오래 보유한 사람이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정이 올 때마다 반도체나 AI 같은 이런 기존 주도 섹터가 변동성도 크고 투자의 기회도 많겠지만 단기 투자는 그렇고 사실 시장 사이클 패턴으로 봤을 때 결국 순환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를 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10년은 기술주 미국 이쪽으로 많이 이제 자금이 몰렸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치주나 금융주, 원자재주 그다음에 미국이 아니라 신흥국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의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가장 소외됐었던 곳을 좀 공략하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원자재가 막 이제 살짝씩 뜨거워지면서 금 가격이 오르고 이런 이유도 사실은 금이랑 은의 지난 100년 동안의 평균 가격 대비 지금 굉장히 많이 저렴해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사실 자금이 이제 AI 쪽에서 원자재로 옮겨가고 자금도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옮겨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쪽에서 좀 기회를 많이 장기 투자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굉장히 좀 귀가 쏠깃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동안 10년간 IT 빅테크 기업을 위주로 한 이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좀 마이너로 여겨졌던 것이 금융주, 가치주, 신흥국에 관련된 투자였는데 지금 우리 김PB님은 앞으로는 뭔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런 쪽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가치주나 금융주 같은 것들이 앞으로 지난 10년에 비해서 조금 더 유망하거나 좋을 수 있다는 거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는 금리 수준이 높아진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아 이거 되게 디테일하신 음. 질문이신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트렌드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100년 동안 통계 놓고 그다음에 미국 주가 그다음에 전 세계 주가 놓고 그다음에 이 버블 수준 이런 걸 체크를 해보니까 진짜 신기하게 미국이 시장이 3년 5년이 뜨거우면은 그 이후에 신흥국이 주가가 벤치마크 상대 성과가 높아지고 신흥국이 이렇게 주가가 높아지고 나면 그 이후에 무조건 미국 증시가 더 핫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약간 사이클이 있는 거죠. 예, 핑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핑퐁이 생겨나는 시점이 주가가 많이 폭락했었던 때를 기준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투자자들이 빅테크나 IT 같은 걸로 돈을 많이 잃게 되면은 여기선 이제 더 여기 무덤이 되지 않습니까? 개미 여기는 무덤이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돈이 쏠리는 이런 이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이제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나 금리랑 무관하더라도 원자재 신흥국 쪽이 저는 핫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세가 되면 사실 이 물가라는 게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 물건은 원자재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물가나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때는 원자재 투자만큼 이 성과가 잘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저는 사실 원자재 신흥국 원자재 주식, 뭐 신흥국 원자재 투자 이런 쪽이 저는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김PB님이 또 재테크 관련된 강의도 많이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려운 자산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어려운 장일수록 상승할 섹터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런 강연들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1억 목돈이 1억이 있다 그러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머릿속에 한 10억은 가져야 내가 최소한 은퇴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1억을 갖고 있는 직장인이
중장기적으로 이 10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장 고려해봐야 할 만한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만큼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음.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1억을 가져서 뭐 5% 10%뭐 아니면은 뭐 2배 이렇게 수익률을 내면은 자산 뭐 많이 늘어나고 좋겠지만 사실 인생을 바꾸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만큼은 또 아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목돈이 뭐 종잣돈이 막 이제 뭐 몇십억 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수익률 자체가 많이 끌어올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음. 사실상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장기 투자로 노려볼 만한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100이라고 하면 30% 이내로만 지금 현재 주도 섹터인 반도체나 AI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70% 이상의 자금은 저는 현금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 기회는 끝도 없이 오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폭등을 하면 그 이후에 폭락도 거세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영원한 상승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폭락 이후에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 모든 위기 이후에 반등장을 보게 되면은 뭐 금융위기, IMF, 니프티 50 버블, 대공황, 오일 쇼크 모든 위기 이후에 그 반등이 코로나 쇼크 때 첫 코로나 쇼크 2020년 이후에 반등장 때만큼 미친 듯한 반등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만 되는 뭐 직장인이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때 기회를 노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을 많이 늘려놨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제 폭락이 오고 좀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피바람 불 때 이럴 때 저는 이제 좋은 기회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노려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한마디로 그냥 실탄을 많이 비축해야 되는군요. 예. 실탄을 비축했다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에 피바람이 불 때 남들은 다 공포에 질려서 나갈 때 이럴 때 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면은 뭐 금융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뭐 한 350? 이 정도는 월 생활비가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은 좀 전에 이제 그 금융주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배당주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금 흐름을 한 300, 350만 원을 내가 정말 마음 편하게 이렇게 딱 얻을 수 있으려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노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요것도 오늘 좀 제가 재밌는 회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일단 연령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중요한데 당장 내가 은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고배당주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만 좀 연령대가 뭐 40대 정도 되셔서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다. 예, 경제 활동을 하실 충분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고배당주 투자가 좀 잘못된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배당은 많이 주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안정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이 되게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예 당장 은퇴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주식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전 고배당주가 괜찮다고 보지만 경제 활동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면은 주가 성장률이 충분히 나와줄 만한 고성장주에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고배당의 고성장 이걸 둘 다 노려보고 싶은 분들한테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브라질 주식이 좀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브라질이요? 네네. 지금 이제 석유 쪽이 지금 이제 유가도 많이 올라가려고 하고 물가 리스크도 높아지고 이러고 있는 시점인데 브라질이 이제 2030년까지 세계 4위 석유 산유국이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 실제로 기름도 많이 캐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의 어떤 그런 이제 석유 연합과는 다르게 자기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이 석유를 많이 캐려고 하고 석유 많이 시추하려고 하고 이런 이제 트렌드인데 브라질 같은 이제 국가들의 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브라질 시총 딱 1위 기업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게 페트로브라스라는 이제 석유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반민 반관이라고 해가지고 국영 기업이면서 민간들도 이제 소유를 하는 이런 기업인데 PER 기준으로 일단 5포인트 정도 돼서 초저평가되어 있고 고속 성장 중인 이 브라질 석유 산업의 수혜는 이 회사가 다 봐요.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또 수혜도 볼 거고 배당 수익률이 연평균 9%, 10%, 14% 이렇게 됩니다. 한 3, 4년 전에는 배당 수익률이 50% 이상 나온 적도 있거든요. 59%. 그래가지고 당장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이 딱 선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고배당주, 한국에 있는 회사
물론 한국이 뭐 좋은 기업들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인구 구조가 계속 지금 이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자연 감소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 크고 기회 많은 해외 주식 쪽을 좀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신흥국 플러스 원자재 기업들 중에 이런 고배당 고성장주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연평균 20% 성장하는 기업들 찾기 쉽지 않지만 해외에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특히 뭐 브라질 이런 쪽 많이 좀 알아보시는 걸 좀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브라질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15%에 가깝네요. 네네. 네. 약간 좀 딴 세상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한동안 또 브라질 국채가 또 투자가 열기가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브라질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코스피 8000 시대 때 나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이 이게 사실 시가총액으로 지금 듣기에는 뭐 세계 6위 정도 시장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시대에 나의 자산을 잘 지키면서 뭔가 노후 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강연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데 어떤 강연인지 또 언제 하는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가 8천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 기준으로 막 8% 폭락 나오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약간 불안한 상승장이다라고 이제 하는 데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내 자산을 지키고 싶고 지키는 걸 떠나서 시장이 뭐 폭락하든 올라가든 뭔가 내가 재산을 뭔가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익의 기회도 노리고 싶고 내가 자산도 지키고 싶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이 정보의 격차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자산도 지키고 이런 불안한 상승장에서 그 수익의 기회도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내 계좌가 많이 안 늘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계좌가 많이 늘지 않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지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고 6월 21일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오프라인 강의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21일이면 일요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휴일 날. 네네. 네네. 그 고정 댓글에 이 무료로 강연 신청하실 수 있는 그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하시고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 뷰티풀 구독자 우리 뷰티풀 채널에는 처음 나와주셨고 아마 다른 채널은 잘 나가시지 않는데 나와주셨던 유튜브 채널 경제왕 김PB라고 하는 채널에 우리 김PB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